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AI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에도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000선 회복 후 하루 만에 다시 3,800선으로 내려갔고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락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지금은 어디쯤 올라와 있습니까? 장 초반 4% 내린 3,830선까지 급락했던 코스피가 현재는 3,85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 내린 3,908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4,000선을 회복했는데 4,000선이 무너진 채 출발해 3,900선도 깨졌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어제 차익 실현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다시 1조 5천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발 훈풍에 급등했던 코스피가 다시 급락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도 AI 거품론이 가시지 않으면서 나스닥이 2% 넘게 급락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론과 AMD 등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5% 내린 95,400원까지 하락해 다시 9만전자로 후퇴했고 SK하이닉스는 10% 내린 51만 4천원까지 하락했다가 52만 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셀트리온, 네이버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도 2.8% 내린 867로 출발해 3% 내린 860선 초반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이후 낙폭이 줄면서 시가 근처인 860선 후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일주일 전인 1,47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5원 오른 1,472원으로 출발해 1,474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다시 1,47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중은행 환전창구 매입 환율은 1,500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난 14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후 1,470원대에서 1,450원대로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서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내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검사장의 출근길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오전 9시쯤 청사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박 검사장이 직전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서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이 된 만큼 기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 검사장은 먼저 검찰 구성원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왜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만 답을 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이 옳다고 보는지, 검찰청 폐지에 동의하는지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를 저희는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오늘 중앙지검장 취임하는 거니까. 네, 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정치권도 구성원의 정서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출근 뒤 오전 10시 박 검사장 취임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박 검사장 취임사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검찰이 그간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국민으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됐던 장면들, 그리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고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오늘 오후에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죠. 맞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늘 오후 2시 수원지검에서 열리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사퇴해 공석인 만큼 오늘 수원지검에서 열리는 출범식 때 구자현 대행이 관련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 항소 포기 사태 뒤에 이뤄진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도 조직 내 반발이 존재하는 만큼 기자들의 관련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그제 이뤄진 검찰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검사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항소 포기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 역시 요직에 임명됐습니다. 정부가 인사를 통해 항소 포기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자포자기 상태라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등이 추가로 단행될 경우에는 또 한 번 항소 포기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 도중에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한 달 만에 체포됐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가 조작 공범 한 달 만에 잡혔네요. 네, 어제 오후 4시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휴게소 부근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특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났는데요. 특검은 지명수배를 내려 경찰 공조 끝에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곧장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는데 김건희 씨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에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로 김 씨 재판에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 씨를 상대로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김 씨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최상병 특검은 오늘 수사 외압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특검 출범 계기이자 특검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들을 처음으로 기소한 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허태근 전 정책실장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국방부 실무진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130회가량 조사해 VIP 경로설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왔습니까? 네, 어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려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인제에서 난 산불이 17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헬기가 본격 투입되며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자, 인제 산불에 주불이 잡혔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시작된 이 강원도 인제 산불 17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반쯤 진화가 됐습니다. 현재 주부를 잡고 잔불 정리 중인데요. 아침 일찍 헬기가 대거 투입되면서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 있는 이 육군 3군단 인근 야산 구규림입니다. 어제 어두워질 때쯤에 불이 나 초기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조건에서 바싹 마른 낙엽층을 타고 불이 번졌는데 이 피해 면적은 축구장 50개 정도인 약 36헥타르 정도가 산불 영향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근 8가구 주민 11명도 혹시 모를 산불 확산에 대비해서 어젯밤 주변 경로당으로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모두 귀가했습니다. 앞서 산림당국은 산불 영향구역이 10헥타를 넘어가자 어젯밤 10시를 기해서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밤새 지상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산세가 험해 어려움을 겪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무척 심했습니다. 다행히 해가 뜨자마자 산림청과 임차, 소방, 군, 경찰 소속 헬기 등 투입 가능한 헬기 30대를 모아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에 있는 이 농막형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주인은 외출 상태로 외출 시 따로 확인은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앞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불은 잡았지만 작은 불씨가 남아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제 구규림 관리소장의 지휘로 헬기 9대와 상당수 인력이 주변에 남아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최근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원 지역의 스키장도 일부 개장했는데요.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주말 휴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5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아파트 1층으로 보이는 곳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잿빛 연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면서 아파트 위층까지 가리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면서 진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신월동에 있는 9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이 건물에 살던 90명 중 27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하고 22명이 구조되는 등 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몸을 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2명이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연기를 마신 경우로 다행히 질식이나 화상 등 중상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도 완전히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대피한 시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층에서부터 불이 연기가 너무 자욱하고 주황불이 너무 치솟아서 바로 9층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피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터진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섭고. 소방은 신고 1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전 7시쯤 큰 불길을 잡고 오전 8시쯤 불을 완전히 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청소 작업을 가던 노동자들이 가스를 들이마셔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올해만 포스코 사업장에서 각종 사고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근우 기자, 가스를 마신 노동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노동자는 모두 3명인데요. 청소 작업을 한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입니다. 현재 2명은 심장박동이 돌아왔고 1명은 의식장애를 보이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모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중태여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는데요. 공장 안에서 흡입차로 하수구에 쌓인 찌꺼기를 빨아들이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3명도 가스를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포항제철소는 불과 보름 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설비 점검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셔 1명이 숨진 건데요.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올해만 6명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을 밝힐 합동감식과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가수 등 기관마다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며칠 뒤에나 감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천안물류센터와 신안여객선 등 전국적으로 각종 사고가 잇따른 여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의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여객선이 이례적으로 항로를 이탈해 섬에 충돌한 이유가 초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오선열 기자, 해양경찰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는 섬이 많고 수로가 좁은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 운항 대신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1등 항해사와 외국인 조타수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결국 사고 여객선은 방향 전환 시기를 놓쳤고 기존 항로에서 3km 벗어난 무인도에 충돌했습니다. 실제 13년차 경력의 1등 항해사는 사고 지점 100m 앞에서 섬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해양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쯤 이들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선장과 1등 항해사, 조타수 등 사고 책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인재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운항 책임자들의 과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관제센터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네, 선박의 항로를 추적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도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배가 좌초된 이후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건데요. 사고 해역에는 당시 배가 5척뿐이었습니다. 관제사 1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던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관제센터는 여객선의 방향 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속도를 고려하면 1분 이내 무인도와 충돌하기 때문에 관제상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항로를 벗어난 다른 배를 관리하고 있었다며 완벽한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양경찰은 관제센터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관제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이 충남 천안물류센터 화재 6일 만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구조물 붕괴 위험이 크고 아직 주변 온도가 높아 내부 진입이 제한된 상태라 감식에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천안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감식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회의가 길어지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상 이유 등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식에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설계 도면과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화 추정 지점과 주변 시설물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발화 당시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내부 감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구조물 추가 붕괴 위험성이 크고 아직 주변 온도가 높아 감식 반원들의 내부 진입이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건물 3층에서 4층 내부를 살펴보며 감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초 신고자인 경비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진술 내용과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조사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 안에 있던 의류와 신발 등 1,100만여 점에 대해 현재 불에 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모두 불에 탔고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로 피해 규모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감식과 더불어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재에 따른 2차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전선이 녹아내리면서 공장 등 11곳의 전기가 끊겼는데 현재까지 7곳에 대해 전력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객 측 전기 설비가 고장나 있거나 추가 붕괴 위험성 등으로 나머지 4곳에 대해 추후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진과 연기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진과 연기로 인해 눈이 따갑고 목이 매캐하다고 전했습니다. 집 안까지 분진이 들어오진 않을지 걱정되는 마음에 창문도 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류센터 현장 인근 배추밭에는 화재 분진들이 다수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 접수가 잇따르면서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판결에 대해 여야는 서로 아쉽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시 사법부 때리기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각각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패스트트랙 1심 결과를 두고 극명하게 갈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는 무엇이냐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을 보수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말을 아끼면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의 분노가 많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서 좋고 항소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다시 언급하며 공격의 발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가 어떻게 되든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비교하면서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의 오늘 주요 행보도 알려주시죠. 네, 민주당은 어제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똑같이 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했죠. 90% 가까운 찬성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이 내용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1인 1표라는 헌법 정신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율이 16%대로 저조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사안에 따라 투표율은 다르다며 수평 비교가 꼭 옳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원 당규 개정은 애초에 여론 수렴 없이도 가능하다며 당원 주권 시대라는 선의를 위한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로 뭉쳐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돌면서 국민대회도 이어갑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데요. 대여투쟁 일변도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풀뿌리 민심을 챙기면서 민생정당 이미지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 19일 돌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김용민 의원은 앞으로 당과 더 소통하겠다라면서도 12일 법무부 장관과 소통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당과 그리고 원내와 더 잘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 관계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일단은 12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법도 있을 테고 이번에 한 것처럼 고발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시기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시기의 문제라면 지금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 중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은 계속 성과를 만드니까 국민들이 기대감이 높은데 그때 자꾸 내부에서 이슈가 생기니까 좀 많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장관과는 소통을 했지만 당 지도부와는 소통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좀 상당한 좀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원내와 소통을 하는 것이 이렇게 대거 고발할 때는 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금 뭐 불편해하는 내색은 있는데요. 사실 이 고발건을 하나하나 원내대표한테 보고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께 고발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나 감찰에 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발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가 18명에 대한 검사들에 대해서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소통을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의미와 사실상 법사위에서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공존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분란이나 새로운 논란에 빠질 우려는 저는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뭔가 좀 큰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당 지도부와 소통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굉장히 큰
큰 단위의 예. 뭐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 지도부와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예,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용민 간사 입장에서는 이 건까지는 원내대표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소통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래도 18명의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들이라서 앞으로 충분히 법사위 간사와 원내대표실과의 소통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와 아니면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의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일들이 공교롭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종종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면 그게 전부 덮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측면도 있죠. 지난번 유엔 총회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의 있었을 때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도 지금 아프리카 순방 또 G20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김병기 원내대표로 봐서는 원내대표 패싱이 이번 일이 처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할 때도 그때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됐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로 봐서는 이런 패싱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나쁠 것이고 패싱은 당해도 그러나 그게 후과가 어떤 효과가 정말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괜찮겠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서 이거 왜 어떻게 된 거냐라고 검사장급들이 얘기한 것 이것에 해명하라는 것을 이것을 마치 정치 중립이라고 해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한 것을 이거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큰 틀에서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보면은 뒷감당은 이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뒷감당이 안 될 만큼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거 고발해도 결국은 처벌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도둑 잡는 거예요. 도둑을 잡아서 취조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벌을 주는 것까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항소 포기했다는 뜻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풀어준 거예요.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은 포기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이런 대장동 일당, 범죄 일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냐. 검찰이 도둑을 찾겠다 끝까지 안 하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더 엄중히 추궁을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편을 드는 것이냐라고 국민들은 사실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자꾸 법사위 차원에서 더구나 지도부하고도 사이 않고 이런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 기분이 나쁠 것이고 또 이제 정성호 장관하고도 상의했다고 그러는데 정 장관이야 그 당시 12일이면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당황스러워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성호 법무장관 뭐라고 그래요? 계속 검찰 조직 안정 얘기하잖아요. 안정 얘기하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저렇게 고발하고 그러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고발해야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정치적 메시지를 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건이 논란이 된 거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검사기 때문에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각 때문에 저희는 논란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민 간사가 추진했던 고발건은 정말로 그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 정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논란 삼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충분히 소통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문제는 뭐냐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국가를 대신해서 도둑 잡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면은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도둑을 만들어가지고 잡아들이고 했던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남용했던 케이스들 때문에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는 검찰 개혁의 논란까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상화하는 과정 중인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이렇게 위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고발 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선 공무원들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고발 조치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중요하죠.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검사장들이 이 국민의힘 지지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인가요?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범죄자 일당에 대해서 풀어준 검찰의 본연의 어떤 기능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분개해서 얘기한 것인데 이걸 정치 중립으로 건다?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당도 왜 대장동 일당을 편을 드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정의감에 불타서 검사장 18명이 정치적 메시지 다 빼놓고 대장동의 일당을 잡기 위해서만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의 정의감에서 나온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들면 풀어주고 안 들면 도둑이라도 만들어서 잡아들려고 했던 부분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 때 즉시 항고도 포기한 검찰입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 전례들을 봤을 때 정치적 메시지를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판단을 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초점이 좀 벗어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논의는. 그리고 지금 검사장들도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 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갑자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다고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이성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묻는 겁니다. 네, 이번 그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이제 검찰 인사가 또 이루어졌는데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하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더라고요. 당연하죠. 이 반부패 부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소위 외압 논란이 있었잖아요. 항소 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또 차관의 입장의 중간에 서서 이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노만석 당시의 검찰 대행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오히려 벌을 줘야 될 사람은 어떻게 상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상필벌의 원래 본래 취지는 아주 이것과 어긋난다,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벌을 줄 거냐 상을 줄 거냐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게 뭐 도움이 되면은 상을 주고 아니면은 벌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박철우 검사장을 벌을 줘야 할 사람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만 국민의힘에서는 안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준 검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 냈다고 왜 비판을 하느냐 하시는데 저희도 힘든 게요.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주의자라고 했던 소위 친윤 검사들 그 분석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지금 박철우 검사장을 비판하는 것도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정부나 거기에서는 승진을 하지 못했던 인사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수사와 기소가 아직까지는 묶여있는 검찰에 대한 인사는 서로 비판할 수 있는 단계라면 과거에 18명의 그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던 검사장들 고발하는 건들도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발을 잡을 게 조금 전에 검사들을 뭐 일선 공무원들과 같은 뭐 취급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 부분은 좀 과했던 것 같아서 좀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권리당원 권한 강화가 핵심인 당원당규 개정안 전당원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무위, 중앙위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좀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전 의원님, 당에 좀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의원들의 투표 비율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달랐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민주당의 당원이라고 한다면 뭐 호남에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있고 영남에는 비교적 작은 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의원 비율을 통해서 영호남에 혹시 뭐 쏠릴 수 있는 당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예. 지금은 전국 정당화가 되면서 영호남 할 것 없이 당원들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의 투표권을 대의원들과 함께 맞춰야 된다. 1인 1표제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던 예. 것이고요. 그것이 몇 년 흘러오면서 지금 이런 투표 행위까지, 그러니까 여론조사 행위까지 가게 됐는데 과거에는 대의원 비율과 권리당원 비율이 조금 달라서 예를 들어서 뭐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뭐 10표나 뭐 20표 가까이 됐던 것이 지금 1인 1표제로 돌아와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정말 1인 1표가 됐다라는 변화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국민의힘은 이미 좀 경험을 해본 바가 있잖아요. 지금 상대당이지만 민주당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 투표제를 바꾸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규칙을 바꾸는 것은,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은 그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고 사실은 예.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한테 유리한, 당 앞으로 당을 끌고 가는데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대표 경선 때 박찬대 후보하고 예. 경쟁했는데 그때 예. 대의원에서는 상당히 졌잖아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예.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는 게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든지 예.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또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걸 바꾸는 거라고 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은, 룰을 바꾸는 것은 지금 여권 내에서의 어떤 파워 구도, 역학 구도가 분화되는 조짐이라고 저는 이렇게 밖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왕당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에서의 이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친명 쪽 조직이 있어서 이게 보이지 않게 상당히 분화를 하고 때로는 충돌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추이가 아주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그 다음 전당대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사실 그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을 그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청래 대 김민석 대결 구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투표제가 바뀌게 된다면 누구에게 좀 유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단순히 이번에 투표를 바꿨다고 해서라도 유불리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권리당원들이 다 개개인의 소신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두고 공부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의 유불리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일 거라고는 보지는 예. 않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대의원이 되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유불리를 따졌던 대의원 제도는 결국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대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에서 더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투표가 가능했던 예.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단순히 투표 비율만 바꿨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까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불리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룰로 바꾸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상황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 뭐
그 정부에서 대통령과의 합이 굉장히 잘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정 관계에 좀 변화를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실제로 그런 프레임이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대표가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임기 초반이고 아무래도 다음 전당대회가 내년 8월이 될 텐데요. 그때도 임기 초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아직까지 작동하기 힘든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야당이 존재감이 크고 야당이 뭐 거대 야당이다 이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존재가 사실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고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여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상당히 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보면 강한 어떤 적이 있으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단합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 서로 내부의 권력 보이지 않는 어떤 암투 같은 게 시작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동안에 늘 그래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가 여러 역할로 나설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이제 저는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보이는 정책 메시지 갖고 이렇게 자꾸 해석되는 것인데 최근에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보면 여전히 내년 뭐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뭐 당권이든 뭐든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런 뭔가 그 권력의 분화가 자꾸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지금 야당의 이제 존재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보자면요. 지난주에 59%였는데 이번 주는 60%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대비 1%포인트가 상승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반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이펙 때 보여줬던 뭐 관세 협상도 같고요. 외교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센스들이 결국 국민들께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로 저는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많은 성과들을 가지고 오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더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당 지지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전 의원께서 야당의 존재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이슈를 가지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는 지금 큰 변화가 없고요. 눈에 띄는 건 지금 오른쪽에 무당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 지금 좀 답보 상태인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여 투쟁을 가열차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의 큰 호응은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에 나왔는데요. 더구나 무당층보다도 자꾸 이게 숫자가 낮아진 것은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탈해도 우리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저런 상황에 있는 것은 중도 의원 확장에 실패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과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개헌 프레임에서 좀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것이 지금 낮은 지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그 당내 내부 분위기 때문일까요? 장동혁 대표는 최근 이제 중진 의원들에 이어서 또 재선 의원들을 연이어서 만나면서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선 의원 모임에 참석을 했던 송석준 의원,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강한 모습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의원을 확장해서 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좀 확산되고 필요하다면 행동을 이을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지혜로운 대여 투쟁을 하는 거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전략자는데 참가하겠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선언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또 새롭게 좀 힘을 실어줄 분들을 적극적으로 의원을 확장해서 끌어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최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연이은 우클릭에 당내 내부에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외연 확장, 뭐 본인은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외연 확장이 극우클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클릭을 넘어가지고 극우클릭을 하고 있고 유노게인 세력들만 규합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송석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대안적인 비판을 대여투쟁을 일환으로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저 발목 잡기의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지율과 당 지지율로 투영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잘한 건 좀 잘했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못한 것만 찾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당내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에 재임할 당시에 론스타 문제 본인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과정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그 소송조차도 잘했다고 이야기 못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도 비판하고 여당도 비판하고 그냥 모두깡이 인형만 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한 건 좀 잘했다고 해주면서 대여투쟁을 해야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삼선 의원들 오찬을 할 때 장동혁 대표가 미공개 여론조사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론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만 봐도 추세는 나오는 것인데 굳이 미공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뭐 당내에 여론조사 기관이 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지표, 현상을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죠. 첫 번째는 당내를 좀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우려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쪽에서 워낙 거세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니까 그거 방어하기에 사실 급급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방어하고 더 힘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 힘이 없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대역 강경투쟁으로 갔다. 이제 100일 정도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이게 당의 큰 여론 추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0일 정도 됐는데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뭔가 전략적인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달라. 하나는 계엄에 대해서는 옹호하면 안 된다. 또 소위 윤 어게인 이것은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 그 세력과 자꾸 오버랩되는 그 같이 괴를 하는 그런 정치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만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전략적인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중도 의원 확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좀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중도 의원 확장을 위해서 뭔가 좀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100일 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12월 3일입니다.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인데 이 날에 뭔가 당 지도부에서 당 차원의 그런 입장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이제 곧 100일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또 연말이 지나가는 시점이고 또 이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 3일 계엄 선포된 날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12월 3일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에 대한 거 명확히 밝히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신동욱 의원 얘기대로 이런 취지의 당 차원에서 입장 발표가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변화의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변해야 합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더 잘할 것이고 정부도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의 기류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개혁신당과의 연대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보세요? 중도 의원 확장을 위한다면 당연히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자꾸 이렇게 분화하고 서로 나눠진다면 국민의힘은 점점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단을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 신동욱 의원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어떤 온정적인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분명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꾸 모든 정치인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점을 자꾸 헤집고 들춰내서 비판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가면 점점 쪼개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정치를 하지 말고 여전히 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었던 구현, 여러 가지 악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걸 국가라고 하는 차원,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녹여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정책 결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 대표가 결단을 할 수 있을지, 그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살해된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20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당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60대 남성 장모 씨로 10년 전에 숨졌는데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양천구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특정됐다고요? 네, 경찰이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두 차례 걸쳐 잇따라 여성들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장모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서울 서남부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드러난 겁니다. 경찰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하였으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8년 동안 진행된 대대적인 수사에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이 사건을 장기 미제로 관리하며 기록과 증거물을 재검토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0년 유전자 분석 기법을 통해 증거물에서 유전자형 검출에 성공해 연쇄 사건이 동일범 소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 특정을 위해 동일수법 전과자와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 명의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 수법과 시각, 직업, 거주 형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1,514명을 추렸고 유전자를 채취했지만 일치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망자 56명을 새롭게 후보군으로 추렸는데 이 가운데 병원에서 확보한 장 씨의 검체가 국과수 감정 결과 DNA가 일치해 최종 피의자로 특정됐습니다. 네, 피의자 특정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사건 당시 60대 초반이었던 피의자 장모 씨는 납치된 피해자들이 끌려갔던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 빌딩 지하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식을 벌인 결과 피해자 시신에서 검출된 곰팡이, 모래 성분과 환경 유사성이 확인됐고 범행에 쓰인 것과 유사한 노끈도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살인 3개월 뒤인 지난 2006년 2월에도 장 씨는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등 혐의로 검거됐고 3년 동안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때 장 씨와 함께 지낸 교도소 재소자 10여 명을 조사했는데 장 씨가 사람을 죽여봤다거나 피해 여성을 묘사하는 등 본인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신정동에서 20대와 40대 여성을 잇따라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노끈으로 묶어 마대자루에 넣은 채 자신의 라세티 차량으로 옮겨 주택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건의 수법과 장소가 유사한 만큼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미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네, 당시에 비슷한 시기 또 인근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엽기 토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경찰은 피의자 장 씨가 비슷한 시기 발생에 연관성이 의심됐던 이른바 엽기 토끼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그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상태라 동일범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06년 5월 같은 동네에서 한 여성이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연쇄 살인 사건과의 동일범의 소행으로 의심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캐릭터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이때부터 엽기토끼 사건으로 불렸는데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정동 연쇄살인의 경우 장 씨가 10년 전 질병으로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 저승까지 쫓아간다는 각오로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장기 미제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에서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울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차량 6대가 서로 얽히며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철제 사다리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첫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던 강원 인제 산불이 17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완전히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9분쯤에 발생한 산불은 영향구역이 10헥타르를 넘어가면서 어젯밤 10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에는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진화율이 68%에 머물렀지만 해가 뜨자마자 헬기 30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일교차가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위험이 커지겠다며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말 사이 서울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가 온 뒤 목요일과 주말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보험 사기 일당 18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후미 추도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며 광고글을 올려 가담자들을 모집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가며 사고를 꾸민 거로 조사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비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한 차량이 서서히 지나갑니다. 좌회전을 하던 순간 길 끝에 서 있던 행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위장한 보험 사기 일당인데 이들은 이 사고로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수도권 등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조직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각자 보행자와 운전자로 설정해 허위 교통사고를 꾸미기도 하고 공격수와 수비수 역할을 맡아 약속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수비수가 운전하고 있으면 공격수가 들이받는 식입니다. 또 불법 유턴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고의 사고가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저쪽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의 차선 변경이 잦은 곳인데요. 일당은 이런 점을 노리고 이곳을 맴돌며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습니다. 과거 보험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총책들은 가벼운 사고더라도 가담자들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해 보험금을 부풀리고 받아낸 돈의 50에서 8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일당이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방병원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방문하고 이들은 온라인 카페 등에 뒤쿵, 즉 후미 추도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며 광고글을 올려 공격수와 수비수를 모집하고 사고 이력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범행 수법을 공유했습니다. 이들 조직 4곳에 가담한 182명을 검거한 경찰은 각 조직의 총책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말 모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단순 유인, 알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대전경찰청은 필리핀 등에서 투자 추천 사기를 벌여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5개 조직을 적발해 118명을 검거하고 40대 총책 등 5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필리핀과 베트남, 서울 강남 등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해 180여 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과 비상장 공모주, 가상화폐 등의 투자를 유도한 뒤 허위 거래소에 가입하게 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계정을 삭제해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0명을 붙잡아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3년 동안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알려주겠다는 웹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당첨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27명을 속여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택배 분실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알고 보니 한 사람이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딱 걸린 범행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무언가를 찾는 듯 복도에서 이문저문을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택배 상자 하나를 들고 나서는데요. 그런데 10분 만에 또다시 나타난 이 남성. 이번에는 또 다른 택배까지 챙겨 사라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택배는 남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택배가 사라진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도난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고 알고 보니 모두 같은 인물의 범행이었던 건데요. 확인된 절도만 12건, 피해금이 총 1,080만 원에 달한다는데 잠복 끝에 검거한 이 범인, 지금은 구속됐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동안 계속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원급 표본 감시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주 50.7명보다 30.8%나 늘었습니다. 최근 4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로 작년 이맘때 4.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7세에서 12세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는 112.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세에서 6세도 105.6명으로 집계돼 영유아부터 18세 이하 학령기 친구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19세에서 49세까지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0.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다소 진정세지만 지난해보단 2배 이상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고강도 3중 규제를 담은 11호 대책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는데요. 온갖 규제도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지 못하며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134제곱미터가 지난 5일 3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7억 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비중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현금력 동원된 분들이 좀 있어서 가지고. 서울 용산구의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최근 25억 원대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5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가 최근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자치지가 않지.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뭐 뿌리 내려팔 게 뭐 있어? 경기권에선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이 0.4%대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초강력 규제로 거래량이 70%나 급감한 가운데서도 집값이 꺾이질 않는 현상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한 가운데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더라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 유효 기간이라는 게 길어도 3개월을 넘기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다급해진 국토부는 연내 그린벨트 해체를 검토하는 등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위주의 공급 대책으론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나올 도심지 중심의 공급 발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연이은 규제에도 이렇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벌어진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증여입니다. 과거 증여세 부담에 기피하던 증여가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볼까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집합건물 증여는 총 6,718건.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만 1,452건을 차지하며 전체의 21%를 넘습니다. 변화 추이도 가파릅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24건에서 4월 49건, 7월 66건, 10월 65건까지 상승했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27건에서 55건으로 늘었고 서초구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힘을 더한 건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입니다. 가지고 있자니 각종 세금이 부담되고 팔자니 값이 더 오를 것 같은 심리에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넘기는 건데요. 잇따른 규제에도 상급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오른다는 전망이 이어지며 자녀 입장에서도 현금보다 집을 받는 게 미래 가치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할 거란 판단이 작용한 거죠. 여기에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율이 다시 오르는 것도 매매보다는 증여 전략을 택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초구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양도를 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신문을 감안해서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꺾일 줄 모르는 한강벨트 집값 상승 기세에 증여로 버티기를 택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속에 부의 대물림을 넘어 그 격차가 한층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건 한층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올해 실행분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신청을 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오는 24일, 비대면 앱 등에서는 내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하나은행에 이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신규 주담대를 맡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도 내일부터 신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우리 수출이 1년 전보다 8% 넘게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수출액이 3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지난해보다 26.5% 수출이 늘어난 9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습니다. 또 지난달 경쟁국 대비 높은 대미 관세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승용차 수출도 이번 달에는 지난해보다 2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고환율 영향에 반도체 가격까지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0.2%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20.8로 직전 달보다 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연속 오름세지만 오름폭은 9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와 1차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0.5% 올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D램과 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늘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관세로 인한 고용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미국인이 4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0.84%,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5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5% 하락했습니다. AI 장비의 감가상각 논란과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공급 우려 등이 여전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늘면서 약세로 반전한 겁니다. AI 관련주의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는 고평가된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Our assessment of asset valuations is that they are, on the whole, elevated relative to historical benchmarks in a number of markets. My impression is that there is an increased likelihood of outside asset price decline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물가 인상은 물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수당 청구자가 197만 4천 명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8천 명 늘며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이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미국인이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연구에선 관세가 4%포인트 오르면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가 3분기에 매출이 5.8% 증가하는 등 탄탄한 실적을 발표한 것도 경기 둔화의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낮은 가격의 필수품을 파는 가치지향적인 소매업체로 인식되는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호조는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압박을 느껴 소비 심리가 위축돼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여당의 징계 검토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의 정서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항소 포기가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서 왜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첫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그 어떤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항소 포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좀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한번 홍장원 메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상병 특검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용 서류 무효 혐의를 적용한 건데 수사 개시 지금 142일 만인 거죠? 예, 맞습니다. 특검팀이 이제 7월 2일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2일 만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이 관련자들 12명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래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최상병 특검이 지금 현재 오는 28일에 수사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 기소를 통해서 일단 이 사건들이 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을 유지하는 데 특검팀 일부는 남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은 수사 과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에 더불어 지금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 같은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 밟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재판 절차를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판 준비 절차 또는 이제 공판 절차가 바로 열린다든지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판 절차가 열리게 되면 이 우선은 피고인 확인 절차랍니다. 뭐 인정신문이라든지 해서 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 요지를 진술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였다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 피고인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증거 인부를 합니다. 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없다라든지 부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증거 조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영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증인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주된 증거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 증인 신문을 이제 여러 차례 기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인 신문을 마치게 되면 이후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이 피고인 본인들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물어볼 부분을 물어보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 하는 구형을 하고 이 변호인 측 그리고 이 피고인 측에서 최후 변론과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재판부가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고심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런 절차를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서 이 부분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12명의 이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직권 남용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최상병 특검의 경우엔 기각률이 90%에 달한다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일단 이 대검찰청에서 최근 3년의 통계를 이제 조사를 했던 부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에는 이 기각률이 18.6%, 그리고 2023년에는 기각률이 20.4%, 2024년에는 22.9%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이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각률이 30%를 넘어갔고 특히나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에 9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 범죄 혐의와 재판부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상당히 소명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이 기각이 된 사유가 만약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소가 이뤄진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증명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보강 수사가 현재 이뤄지고 기소가 된 것인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이 재판부에게 증명에 대한 설득을 특검이랑 검찰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 한번 맞붙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있었고 반대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주신문을 하고 이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이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신문을 했었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차장이 이 당일에 직접 전화를 받았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홍장원 차장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홍장원 차장이 지금 현재 뭐 이런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후에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홍장원 차장이 전화를 또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체포와 관련해서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에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 누구를 잡아들여라는 건지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공방이 오간 거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이 혐의 자체가 체포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인의 진술도 있고 다른 증거들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예. 이와 관련해서 체포 명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체포 명단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체포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한
그 증명이 아무래도 용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예. 다만 현재 이 부분 어떤 뭐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증인에 대한 진술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증인이 자신이 한 앞서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모순되는지를 하나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이 또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모순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객관적인 뭐 증거들, CCTV라든지 메모 이런 것들과 부합하는 진술인지도 이 모순성에 대한 판단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할 것이지 어제의 뭐 톤이라든지 어떠한 뭐 다툼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헌재에 이어서 홍장원 메모가 또 한 번 지금 쟁점이 됐습니다. 체포 대상 명단을 적은 메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홍장원 차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후에 여인영 전 반척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들, 이 특정인들에 대한 체포를 위해서 위치 추적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가피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피란 내용을 이후에 이 보좌관이 정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폐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좌관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 3차 메모가 있고 이 3차 메모에 본인이 이런 뭐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추가적인 메모를 한 4차 메모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건 이 4차 메모가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국정원의 어떠한 뭐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 기록을 반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메모가 증거로서 채택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증거로서의 뭐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메모를 하고 보좌관에게 지시를 해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신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제도 이 진술 과정에서도 공방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 증인 신문 내용 그리고 실제 메모의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법적 근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 일단 재판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증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판단을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다 보니 일단 뭐 작성자라는 경우에 작성자가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보좌관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작성자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 작성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작성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증거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판단을 위해서는 특검 측과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김건희 특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가 지금 약 한 달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에 어떤 변수 될까요? 예, 일단 이 이모 씨 같은 경우가 이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의 주가 조작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1차의 주포라고 지금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 건진법사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 이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가 나오고 해당 사실관계가 뭐 새로운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이 혐의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의 단초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도주를 한 차례 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검거가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우선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국제사회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미 합동 설명 자료를 통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꼽히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 우리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온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ublic statements about not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subjecting to more stringent inspections to ensure that that's not happening. 비확산 전문가인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어디서 공급할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나올 것이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별도의 협상을 해야 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방치한 중국은 스스로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ese only have themselves to blame for this.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exists and continues and is robust primarily because of China's inability. 이번 세미나에서 카라 에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최근 한미 합동 설명 자료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담긴 데 대해 한미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버크롬비 전 부차관 대행은 법적으로 미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며 양국 방산, 조선 협력 분야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어제 관심을 끈 사진이죠.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SNS에 올린 초밥 먹는 모습입니다. 원산지까지 명시해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중단 조치를 비판했다는 해석을 낳았죠. 타이완 외교부도 일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중일 갈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我们也要支持日本贸易、投资以及观光旅游。 那一切都武器化，我想这是一个不文明也是不民主的做法。 여기에 미국도 일본 편들기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가 위압적 수단에 호소하는 건 중국의 악습이라면서 쓴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까지 가세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가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설령 수산물 재개가 되더라도 어차피 팔 시장이 없다며 중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由于日本领导人在台湾等重大原则问题上发表错误言论，激起中国民众的公愤。当前形势下，即使日本水产品向中国进口，也没有市场。 자, 이렇게 중일 갈등이 동맹국 간 대결로 확대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긴장하는 업계와는 달리 정작 일본인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도 먹고 싶으면 직접 와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이 때문에 중국의 압박에도 주변국과 연대하며 추이를 지켜볼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격화하는 가운데 이달로 예정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가 훼손됐고 관련 회의의 개최 조건이 잠시 갖춰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일 양국의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이 개최를 추진해온 한중일 정상회의도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명 넘게 부상을 당하고 총회가 일시 중단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난항을 겪던 회의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전시관 구석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황급히 대피하는 각국 참가자들 사이로 소화기를 들고 달려들어가는 관계자들. 불길은 6분 만에 잡혔지만 연기를 들이마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국 전시관 인근에서 불이 시작됐다며 전자레인지와 관련된 전기적 요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He just grabbed my hand and walked me crying and screaming fire, fire, fire. 갑작스런 화재로 회의장 전체를 비우고 안전점검이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일정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폐막을 하루 앞두고 가뜩이나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던 회의에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 마련을 놓고 마지막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Counting flooded homes, failed harvests, lost livelihoods, and asking how much more must we suffer. They have heard enough excuses. They demand results. 산유국들은 비현실적 주장이라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라 아예 대표단을 파견하지도 않았습니다. 450조 원에 달하는 기후재원 마련을 놓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더 빨리 피해를 보는 섬나라들은 선진국들이 목돈을 내놓길 바라지만 부채 급증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인형, 파리 그레뱅 박물관에서 공개한 고 다이애나비 밀랍 인형입니다. 드레스부터 하이힐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세심하게 재현돼서 마치 다이애나비가 다시 눈앞에 선 듯한데요. 자, 특히 이 다이애나비가 입고 있는 드레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전 남편 찰스 3세 국왕이 오랜 불륜을 인정한 날 다이애나비가 당당히 입고 등장해서 화제가 됐던 일명 복수 드레스입니다. 이 박물관 측은 다이애나비가 남편의 불륜을 직접 언급했던 그 인터뷰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서 이번 밀랍 인형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그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네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주 카마노섬 인근 배 위에서 범고래를 관찰하던 사진작가 샤르베 드리커 씨에게 아주 귀여운 구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범 한 마리가 범고래 무리를 피해서 보트 위로 끙끙대며 올라온 겁니다. 마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듯한 표정 같죠? 하지만 범고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5분 동안 배 근처를 맴돌았다는데요. 범고래 무리가 끝나도 떠난 후 드리커도 물범을 태운 채 출발했고 해안에 가까워지자 이 귀여운 물범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배 위에서 뛰어내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의 기록이 깨졌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작 존슨인데요. 자, 아이작의 입은 세로로 무려 10cm가 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 입에 사과, 바나나, 또 패티 10장이 넘는 햄버거를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다고 하죠. 아이작은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아프로 머리 부문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 여성, 마찬가지로 미국에 거주 중인 제스인데요. 그녀가 지닌 아름다운 아프로 머리 둘레가 무려 190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프로 머리는 사실 관리하기가 꽤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만의 고유한 머리 스타일 관리에 힘을 써 앞으로도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거리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습도가 낮아서 불이 나기 쉬운데요. 현재 강원도 인제 산불은 진화가 완료됐지만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산림 근처에서는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시고 인화성 물질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기온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고 찬 공기도 주기적으로 내려올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주말 동안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